지난주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었어. 8월 13일 가계대출 연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지. 금액으로 치면 30조 원어치 대출문이 다시 열린 셈이야. 파이낸셜 뉴스가 8월 16일에 전한 전망을 보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여력만 최대 7조 5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해. 그런데 같은 달 다른 창구의 숫자는 반대로 움직였어. 뉴스핌이 8월 11일에 보도한 수치를 보면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이 6월 기준 6조 7,288억 원이야. 3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지. 카드론 잔액은 1분기 기준 42조 9,942억 원으로 43조에 육박했고, 이상하지. 은행 문이 열렸는데 왜 더 비싼 문 앞에 줄이 길어질까? 오늘 답할 질문은 그거야. 그리고 미리 하나만 말해둘게. 이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규제가 그렇게 생겨서 벌어지는 일이야. 먼저 총량 규제가 뭔지부터 정리하자. 정부가 은행별로 올해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상한을 정해주는 방식이야.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량 자체에 뚜껑을 덮는 거지. 뚜껑이 덮이면 은행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해져 있어. 한정된 한도를 어디에 쓸지 고르게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떼일 확률이 낮고 담보가 확실한 쪽부터 채워. 신용점수 높고 소득 증빙 깔끔한 사람이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규제는 대출 공급에만 뚜껑을 덮지 돈이 필요한 사정에는 아무 영향을 못 줘. 전세 잔금 날짜는 그대로고 병원비 청구서도 그대로 오고 가게 임대료도 그대로 빠져나가. 수요는 사라지지 않아. 밀려날 뿐이야. 그래서 총량 규제의 실제 효과는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출을 옮기는 거야. 은행 장부에서 다른 장부로. 그리고 옮겨간 장부는 예외 없이 금리가 더 높아. 지난주 목표를 3%로 올린 건 그 뚜껑을 조금 느슨하게 푼 조치야. 그런데 뚜껑이 풀렸다고 이미 밀려난 사람이 은행으로 돌아오지는 않아. 한번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 신용평가가 같이 내려가거든.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야. 도미노는 되돌아오지 않아. 그럼 밀려난 수요는 어디에 도착했을까? 첫 도착지의 숫자가 43조야. 카드론은 정식 명칭이 장기카드 대출이야. 카드사가 자기 회원에게 내주는 신용대출이지. 서류 낼 일도 거의 없고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몇 분 안에 입금돼. 이 잔액이 1분기 기준 42조 9,942억 원이야. 스마트비즈 보도는 이 숫자를 풍선 효과가 현실화된 수치로 짚었어. 은행 문이 좁아진 딱 그 구간에 카드론이 43조에 육박한 거지.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 카드론이 늘었으니 급한 사람들이 다 카드론으로 옮겨갔겠구나 하는 거야.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정반대로 움직인 숫자가 하나 있어. 카드사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중신용과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석 달 새 8% 급감했어. 조달 비용은 오르고 연체율 관리 부담은 커지니까 카드사도 대출 판로를 고신용자 위주로 다시 짠 거야. 금리로 보면 더 분명해. 카드론 평균 금리가 고신용자는 연 10.51%인데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는 17.4%야. 같은 상품 안에서도 7%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카드론 43조는 모두에게 열린 문이 아니야. 은행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에 그나마 신용이 버텨준 쪽이 채운 숫자지. 그 문턱조차 못 넘은 사람들은 거기서 또 밀려났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각지대야.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이 6월 기준 6조 7,288억 원, 3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야. 뉴스핌은 이걸 취약차주의 비폭탄 경고 신호로 다뤘어. 리볼빙이 뭔지 정확히 짚고 가자. 이번 달 카드값이 100만 원인데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면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 90만 원을 다음 달로 넘기는 거야. 넘긴 90만 원에는 수수료가 붙고, 이 상품의 진짜 성질은 금리가 아니라 이거야. 리볼빙에는 만기가 없어. 대출은 갚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리볼빙은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구조를 따라가 보면 왜 못 빠져나오는지 보여. 이번 달에 90만 원을 넘겼어. 다음 달엔 새로 쓴 카드값 위에 그 90만 원과 수수료가 얹어. 결제액이 커졌으니 다음 달에도 최소 결제만 하게 돼. 그러면 그 다음 달 결제액은 또 커지고.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이 자라는 구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출 심사를 다시 받는 순간이 없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면도 없으니까 빚을 졌다는 자각조차 잘 안 생겨. 그냥 카드값이 조금 밀린 것처럼 느껴지지. 현금 서비스도 같은 계열이야. 정식 이름은 단기카드 대출인데 기간이 짧은 대신 실질 부담은 카드론보다 무거워.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와. 이 상품들이 왜 하필 지금 늘어날까? 이유는 규제 화면에 이것들이 안 잡히기 때문이야.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 도구는 두 개야. 하나는 앞에서 말한 총량 목표, 다른 하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줄여서 DSR지. 내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못 넘게 막는 규제야. 그런데 이 계산에 들어가는 건 대출로 분류된 것들이야. 결제성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성격이 결제 이월과 단기 여신이라 이 화면에서 비껴가. 심사도 사실상 없고 카드를 만들 때 함께 약정돼 있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규제를 조일수록 규제가 보는 창구는 줄어들고 규제가 못 보는 창구로 수요가 몰려.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이 더 비싸고 더 위험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누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화면 밖을 안 보는 설계가 만든 결과에 가까워. 그럼 이 구조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정리해보자. 은행은 이득이야. 총량 목표를 지키면서 우량 차주만 남기니까 건전성 지표가 오히려 좋아져. 카드사는 절반쯤 이득이야. 고금리 자산이 늘어나는 대신 연체 위험도 같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중금리 문을 닫고 고신용자 위주로 다시 짠 거지. 감독 통계도 이득처럼 보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목표 안에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건 빚이 줄어서가 아니라 빚이 이름을 바꿔서일 수 있어. 대출이라는 이름에서 카드값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는 통계 밖으로 나간 사람이 봐. 금리는 올라가고 만기는 사라지고 규제가 제공하던 보호장치도 같이 사라져. 규제의 청구서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앞으로 간 거야. 그리고 이 도미노는 카드에서 멈추지 않았어. 8월에 두 번째 칸이 넘어갔거든. 헤럴드 경제와 글로벌 이코노믹이 8월 10일 전후로 전한 내용을 보면 저축은행과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의 개인 신용대출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권에 들어갔어. 일부 저축은행은 이미 취급 규모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축은행은 은행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제도권 창구이기 때문이야. 그 문이 좁아지면 다음 선택지는 예금 담보대출이나 대부업, 그리고 그 바깥이야. 금리 계단을 한 줄로 세워보자. 은행 신용대출이 대략 4에서 6%대, 카드론이 고신용 10.51%에서 저신용 17.4%.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실질 부담이 그보다 무겁고, 대부업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붙어 있어. 그 아래는 제도권이 아니야.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오르는 건 금리만이 아니야. 2차 금융권 이용 이력은 신용평가에 남아. 그래서 다음번에 은행으로 돌아가려 할 때 문턱이 더 높아져. 이 계단은 내려가기는 30초면 되는데 올라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도미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칸이 아니야. 첫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야. 은행 창구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그날, 앱을 열어 리볼빙을 누르는 그 30초. 그럼 지금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은 뭘 해야 할까? 순서가 있어. 첫째, 내가 이미 리볼빙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 카드 앱에서 세 가지를 봐. 결제성 리볼빙 약정 여부, 2월 잔액, 그리고 적용 수수료율. 카드를 만들 때 같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서 쓰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최소 결제 비율이 낮게 설정돼 있으면 그것부터 올려. 둘째, 2월 잔액이 이미 쌓여 있으면 그걸 가장 먼저 정리해. 갚는 순서는 금리 높은 것부터야.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가 대체로 제일 비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금리가 더 낮은 대출 하나로 묶는 쪽이 유리하고, 빚 총액이 그대로여도 만기가 생기는 것만으로 상황이 달라져. 셋째, 새로 자금이 필요하면 정책 서민금융을 먼저 확인해.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면 최대 1,000만 원, 금리는 연 9.9에서 12.5%야. 저신용자 카드론 평균이 17.4%인 걸 생각하면 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한도 조회부터 해보면 돼. 조회한다고 손해볼 건 없어. 넷째, 시간 기준을 하나 세워. 3개월 안에 갚을 계획을 숫자로 못 쓰겠으면 리볼빙은 쓰지 않는 게 맞아. 만기가 없는 상품에는 나 대신 계획을 세워 줄 장치가 아무것도 없거든. 정리하면 원칙은 하나야. 금리부터 비교하지 말고 이 돈에 만기가 있는지부터 봐. 만기가 있는 빚은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만기가 없는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관리하기 시작해. 오늘 얘기를 정리할게. 8월 13일 정부가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려 은행 문을 조금 열었지만 카드론 잔액은 43조에 육박했고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은 6월 기준 6조 7,288억 원으로 넉 달 연속 늘었어. 저축은행과 온라인 투자형 계금융까지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도미노도 넘어갔고, 이 흐름의 원인은 누가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규제가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창구만 보고 바로 옆에 있는 결제라는 이름의 창구는 안 보기 때문이야. 문 하나를 닫으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옆문으로 가. 그리고 옆문은 항상 더 비싸. 그러니 오늘 할 일은 뉴스를 더 읽는 게 아니라 카드 앱을 여는 거야. 리볼빙 약정, 2월 잔액, 수수료율. 이 세 개를 확인하는데 3분이면 돼.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리볼빙보다 정책 서민 금융 한도 조회가 먼저야. 다음 편에서는 이 계단의 아래쪽을 볼게. 정책 서민 금융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숫자로 뜯어볼 거야.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아. 경제학 사용 설명서였어.